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팩트체크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15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즉 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총 48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은 그간 UAE 유사태 협력 사례를 감안할 때 압도적으로 큰 금액으로 결정됐다며 신중동 붐 원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어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획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 이어서 여러 언론들이 역대급 이후받은 윤 대통령 37조 5일문이 성과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정말 역대급 세일즈 외교를 했다. 이런 평가 반면에 아니 그거 양해각서 수준인데 그거를 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상반된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방식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봐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대 정부의 이 양해각서 이행 성과를 좀 따져봤습니다. 네. 우선 이명박 정부는요, 이 취임 전부터 부족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겠다면서 이 자원 외교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글로벌 광업 메이저 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해서 대규모 투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네. 이렇게 정책 기조에 맞게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원개발 관련 양해학서를 73건이나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퇴임을 1년 앞둔 2011년부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랬죠. 조경태 당시는 민주통합당이었고 현재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정감사에서 이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해외자원 개발 양해학 체결이 22건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불과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 사장은 이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어서 감사원은 2015년 이후 주요 진행 사업의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실제 현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9조 7천억 원이 더 소요되었고 향후 5년간 현금 흐름도 이 계획 대비 14조 4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석유공사, 가스공사, 건물자원공사의 재무부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73건의 양해학 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큰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또 이게 또 지나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또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MB 정부가 맺은 석유, 가스, 광물 관련 MOU 74건 중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건 11건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네. MB의 자원 외교 집권 이후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계속 잇따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나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서 371억 달러, 하나로 약 42조 원 규모의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66건의 양약서를 체결했는데요.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 협력 프로젝트에는 뭐 철도, 항만, 석유, 가스 등 인프라 관련 사업과 보건의료 협력이 포함됐습니다. 이 당시 언론들은 이란 대박, 이란 잭팟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평가했고요. 경제 호황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주일 뒤에 이란과 맺은 각종 양해각서가 무산되거나 과대 포장됐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당시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은 약 17억 달러 규모의 차바흐르 자이란 철도공사와 약 6억 달러 규모의 미야네시 타브리즈 철도공사가 무산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국토부는 이걸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이 조선비즈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인프라 건설 사업과 에너지 재건 사업 분야에서 체결된 MOU가 본계약까지 성사된 건 한 건도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 66건의 MOU 중 산업부 소관인 18건을 분석한 결과 3건은 취소됐고 나머지 15건은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처럼 역대급 최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건수를 자랑했지만 반작용이었다 이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네, 역대 정부의 세일즈 외교 팩트체크해보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찾아봤고요. 바로 네. 이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나요? 예, 문재인 정부도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태국, 미얀마,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 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중동 붐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이 문재인 정부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양해학수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19년 6월 무함머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당시 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해서 83억 달러 규모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 당시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은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 친환경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와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조선비즈는 이 국내 기업들과 당시 맺은 8건의 계약 중 4건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은 SBS 인터뷰에서 이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실행된 건 석유화학과 정유 관련 4건이고 나머지 4건은 아직 답보 상태라면서 우리나라가 40조 원 상당 수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품이 있을 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들 세 정부 모두 홍보한 거에 비해서 MOU, 즉 양해각서죠. MOU 체결이 실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많지 않았다. 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MOU, 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MOU라는 것은 이 국가 간 외교 교섭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거나 이 계약 체결 후에 후속 조치를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합의입니다. 네. 한마디로 MOU 체결 이후에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양해학서를 체결했다는 것, MOU 체결했다는 것 어디까지나 발판에 불과합니다. 이 역대 정부는 경제적 업적의 근거로 MOU 체결 건수를 다 제시했지만 정작 마무리는 제대로 짓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 윤석열 정부의 48건 MOU 체결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팔로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새해 첫 순방을 통해서 37조에 달하는 순방 성과가 있었다. 이 네. 부분들은 좀 평가할 건 평가하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는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다음 팩트체크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취재 요청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네. 임플란트,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 38만 원 이런 광고를 봤는데 진짜 그 가격이 할 수 있는 건지 좀 확인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광고를 팩트체크해달라는 의뢰를 네, 네. 받으신 건데 네. 임플란트 38만 원 좀 꽤 저렴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딱 봐 저도 솔깃했습니다. 네. 네, 일단 임플란트 시술은 이 손상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 치료법 중 하나로서 이 턱뼈에 티타늄으로 만든 나사를 심고 그 위에 보철물, 즉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인데요. 약 20년 전에 한국에서 대중화가 많이 됐는데 그때 대중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 초기에는 한 개 시술 가격이 수백만 원일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약 100만 원 정도면 시술이 가능한 치과가 많아졌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임플란트를 2개 지금 한 상태인데요. 처음에 한 게 2004년인데 그 당시에는 3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두 번째를 했는데 그때는 약 100만 원이 조금 넘었고요. 네. 예. 일단 제 경험이 그렇고요. 참고로 2023년 올해 기준 임플란트 한 개 시술이 이제 여기에 진단 및 치료 계획, 고정제 식립, 보철 수복이 모두 포함된 시술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행위 수가는 이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129만 6,840원,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124만 2,810원입니다. 네. 우리 송 기자님 임플란트 좀 초년에 하셨네요. 벌써 20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네. 시간차별로 지금 비교가 가능하신 건데 네. 자, 일단 의료 수가를 봐도 대략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이게 네. 아마 평균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일단 그래서 이 광고에 이 치과 이름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쪽에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연락을 해서 가격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하니까 이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거기에 나온 38만 원은 M사 제품이 50% 할인 가격이다. 보통 많이 알려진 그 O사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50% 할인된 56만 원에 시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럼 별도 혹은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환자에 따라서 치조골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다 개인이 다르니까 지질로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보철물의 경우 이게 보통 지르코늄 도자기 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종류와 가격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한정 기간 1월만 하는 이벤트니까 설문 참여보다는 일단 전화 상담을 바로 예약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바로 상담 예약 잡자 이렇게 좀
개촉을 했습니다. 상담을 재촉했군요. 네네. 이거 일종의 영업 아니에요? 예,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결국 듣고 정리해 보니까 전화 끊고 38만 원이라는 가격은 전체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 진단부터 해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는 모든 과정에서 부분적인 비용일 수 있고요. 이 정확한 전체 비용은 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보철물 비용이나 부가 수익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 38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임플란트 시술이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이 부담 액수가 정확히 38만 원 조금 넘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임플란트 비용이군요, 이게. 네네. 두 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120만 원에서 이제 30% 본인 부담금이 그 가격 계산을 하면 3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만 65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플란트 비용이 전부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급여 진료 양보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가격이 없으니까 시술 비용은 각 치과병원이 정하는 대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확인을 의뢰한 광고는 말 그대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일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예, 이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뭐 예약을 잡고 상담 과정에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원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치료와 시술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료법 56조에 의료 광고의 금지 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 중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항목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네. 의료 광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8월에 네. 이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39만 원 모통 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해 환자를 유인 알선했다면서 모 치과와 치과에 광고된 업체를 경기 수원노동경찰서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보도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광고에 현혹되실 수 있는데요.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뤄볼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릴 기미가 보여서 반가운 가운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번엔 메르스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도가 나와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이 중동에서 귀국한 어린이들이 호흡기상 증세를 보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메르스 우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 1월 18일 한 민영통신사가 UAE 이발 여객기 타고 온 어린이 5명 메르스 의심 증세 당국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이 제목 그대로 UAE를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국 어린이 5명이 검사를 받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따져봤습니다. 네. 코로나 이제 끝나나 했더니 또 메르스 이러면 우리 좀 깜짝 놀라잖아요. 네. 사실 확인해 보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줄임말인 메르스는 이 코로나19와 거의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구분할 수 있는 그냥 보고 의료진으로 검사하지 않고 무슨 특이 증상이 없습니다. 해당 통신사는 이후에 이제 다시 후속 종합 기사에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네. UAE에서 귀국 어린이 5명 호흡기 증상에 코로나19 메르스 검사로 바꿨는데요. 네. 근데 이 통신사는 제목을 바꿨지만 이미 다른 다수 매체들이 해당 통신사의 첫 보도를 인용하거나 전제하면서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는 모두 메르스 의심, 메르스 공포 등의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네. 예, 검사 결과 음성판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또 보도 안 한 매체도 있었어요. 메르스 공포라고 해놓고 메르스 아니더라 이거는 보도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 그 매체들은 이 공포를 이용해서 조회수 장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메르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두통, 오한 등인데요. 코로나19도 발열, 오한, 기침, 숨과 호흡 곤란 이런 증상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신사 첫 보도에 나온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라는 말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인지 코비드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한국 기자협회는 감염병 보도 준칙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매체들은 이를 무시한 거죠. 네, 코로나19 초기에 저희 언론들이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지점이 바로 그거였죠. 네. 이유 없는 공포와 혼란을 조장한다는 거였는데요. 네.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송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